두려움을 역행하는 DNA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지금 이러니까 곧 망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국은 해내신 분들은요 다 부자가 됐어요. 경제 위기를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망할 것 같거든요. 코로나가 이게 약이 있을까? 치료약이 있을까? 불안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만 거치고 나면은 주가는 그때 항상 엄청난 기회였고 위기가 기회였고 이런 것들을 3번, 4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동학개미가 2020년에 그렇게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하는데 동학개미가 알거든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때 경험이 있었고 그때 기업들이 나중에 다 회복시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성과를 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좀 어려운 장입니다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DNA만 갖고 있어도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하락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분들이나 30대 초반 분들은 자본이 좀 작잖아요. 상대적으로 40, 50대보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저한테 아마 그럴 겁니다. 아 이미 주식해서 다 물려 있는데 무슨 소리냐. 돈을 어떻게 더 물타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40대, 50대 가실수록 여유 자금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월급도 있잖아요. 월급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핵심 우량주에 계속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장이 빠지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은 두렵죠. 더 줄이고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자를 위한 투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꼭지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역행하는 DNA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국은 해내신 분들은요 다 부자가 됐어요. 월급이라는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로 해서 돈을 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저축을 좀 해야 되는데 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만 되더라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잘 갖고 있다가 이렇게 빠졌을 때 그때 출동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올라가면은 주가가 평상시 10%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30년 연평균 성장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있을 때는 보통 50%씩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시드머니를 잘 활용을 하면은 50%를 벌 수가 있고 종목까지 잘 맞아 떨어졌다 하면은 100%도 벌 수 있거든요. 그러한 예비군을 마련하셔가지고 두려운데 이때 출동해야 됩니다. 전쟁 영화를 봐도 전군 다 돌격 안 하잖아요. 1차 1진 나가고 그 다음에 2진 북치면 2진 나가고 3진 나오면 저쪽에서 야 또 와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경쟁에 이기는 겁니다. 지금 두렵죠? 저도 힘듭니다. 왜냐면 온갖 악재는 다 있어요. 돈 빼죠. 물가가 높죠. 중국 코로나죠. 전쟁도 안 끝나요. 좋아질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뒤에 말씀드려야 되나? 좋아질 게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만약에 전쟁이 내년까지 계속 간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가 안 떨어지고 물가가 안 잡히니까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물가를 안 잡으면은 국민들이 투표를 안 해요. 정당이 바뀝니다. 미국은 양극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서민층이 많고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마트나 갔을 때 가격이 자고 일어났더니 15% 20% 올라 있고 밀가격 올라가고 기본이 되는 의식초 해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가격들이 올라가고 렌트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원인은 알아요. 뭐 러시아 전쟁 때문이고 이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를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정부는 총력을 다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전쟁이 안 끝나면 유가가 안 떨어지고 곡물 가격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죠. 네. 과거의 금융위기랑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 정도로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건강해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미국은 3.5%면 완전 공용이에요. 실업이 막 늘어나고 임금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부인난이에요. 기업들이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반대 현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임금을 올려줬잖아요. 임금을 올리면은 소득이 올라가니까 소비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심리적으로 소비를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월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기업의 이익이 망가져야 대폭락, 대공황 같은 게 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1분기는 다 서프라이즈는 했는데 과거다. 좋아. 2분기, 하반기도 계속 둔화가 될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기업 이익들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크게 둔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업이 제품을 파는데 가격을 올려서 팔아요. 다 원재료 올라갔고 인건비 올라갔는데 기업이 팔 때 나는 손해볼래 이렇게 팔지 않지 않습니까? 가격을 올려서 팔면은 기업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거죠. 잠깐 이렇게 안 좋은데 왜 기업이 이익을 잘 내지? 특히 한국 기업은 환율까지 10% 플러스 되는 거예요.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은 실적이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있으면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언제? 전쟁 끝나면 바로 삽니다. 금융 시스템도 말할게요. 리만 사태 때는 엄청난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잃었고 파생에 재파상을 해가지고 내가 뭘 갖고 있고 얼만큼을 했는지도 모르고 집값이 100이면은 110, 12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어마어마한 레버리지와
부실 대출이 있었던 게 터진 거죠. 지금은요, 제도 싹 바꾸면서 투자은행, 상업은행 분리시키고 해서 레버리지 자체가 낮아요. 정부만 레버리지 비율이 높습니다. 기업이나 금융시스템, 은행, 뱅크런 이런 거 있을 때가 아닙니다. 1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절대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올 수도 있어요. 금리를 계속 올리면. 근데 그때는 합리적인 기대를 해야 되지, 지금 이러니까 곧 망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보시고 또 판단하셔야죠. 물타기는 저희 업계 용어긴 한데, 빠지면은 더 아래서 사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거죠. 물을 희석시킨다라는 의미에 물을 더 붓는다라는 건데, 좋은 기업들은 물타기 해야 되고요, 안 좋은 기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포트폴리오를 한번 까볼게요. 처음 하신 분은 한두 종목이지만 조금만 했어도 한 10종목 정도 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 정말 좋은 것 같고, 나도 이게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데 누가 추천까지 했고, 이런 좋은 주식이 있을 거예요. 뭐 삼성전자 다 갖고 계시겠죠 아마? 삼성전자는 물타기 해도 되냐 안 되냐? 해도 되죠. 반대로 뒤에 산 주식들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추천해서 덜컥 샀거나 내가 왜 샀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파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락장에서 그런 거 팔아가지고 우량주 자신 있었던 종목으로 다 갈아엎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물타기 하면 안 되고, 아까 같은 우량 기업들, 내가 아는 기업은 물타기 하셔도 됩니다. 예측이 안 되는 거를 투자했을 때 나락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예측이 안 됐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횡령할지 그 대표이사도 몰랐는데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맞고 떨어지는 게 맞아요. 만약에 악재가 터졌을 때 대응법, 눈 감고 절반 팔아라가 제 추천입니다. 왜냐면 악재가 나오면은 그게 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다 파악하고 나면 이미 팔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던져야 돼요, 반. 그리고 저희도 판단을 해요. 일시적인 악재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반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시간을 갖고, 루머나 잘못된 뉴스였다 이러면 다시 사는 거죠.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 뉴스 나왔을 때 바로 파는 게 맞았죠. 바로 절반 파는 게 맞죠. 그런 기업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충분히 싸져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하는 수출을 보니까 저번 달도 80% 수출이 늘었던데, 임플란트는 중국 1등이고 거기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은 훼손된 게 없는데 가버넌스 문제나 관리의 리스크가 들어갔던 거죠. 또는 이제 바이오가 그런 게 많아요. 예측이 안 돼요. 임상 일상의 이제 결과가 나올 때가 다 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떡락 아니면 떡상입니다. 그러면 통과하면 떡상이고 떡락인데, 거기서 내가 왜 50대 50에 도박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CEO도 모릅니다. 임상 결과라는 거는 철저하게 임상 닥터끼리의 비밀이고, 합계를 한 그 결과는 한 사람밖에 몰라요. 그리고 전임상에서부터 신물질에서부터 판매까지 해서 신약이 나오는 확률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상 이상 통과가 안 됐다 이랬을 때는 반토막 금방 나잖아요. 그런 게 떡락의 사례들이겠죠. 파는 세 가지 방법은, 저희는 목표 주가가 나오면 팔죠. 이 주식을 살 때 나는 지금 PR이 7배니까 난 10배면은 팔 거야. 30% 먹으면 팔아야지. 팔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회사가 더 좋아지고 있나? 그러면 좀 더 끌고 가도 됩니다. 첫 번째 그게 매도 전략이고, 두 번째는 아까처럼 악재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 본 거예요. 저희가 애널리스트들 7명 데리고 분석을 다 하고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비용도 하는데, 저희가 잘못 보면 바로 팝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좋은 전략인데, 더 좋은 주식을 발굴하면은 기존의 주식을 팔아요. 기존의 주식이 20%를 더 먹을 것 같아도 50%짜리를 발견하면은 팔아서 사야죠. 그런 세 가지 전략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올라서 파시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기업들은 단순하게 밸류에이션이나 이익을 보고 팔면은 낭패입니다. 또 못 사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언제 팔 거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익이 감익하는 게 아니고요, 성장률이 둔화되는 사이클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이 안 오니까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들어드릴게요. 2015-16년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화장품이 중국에 인기를 편승을 했는데, 그게 많이 팔리다가 매장을 중국에서 많이 냈죠. 매장을 내니까 당연히 매출이 안 봐도 비디오로 올라가는 거죠. 매장을 내는데 만약 1000개를 냈는데 어차피 다 내도 2000개 이상 못 내. 그러면 1000개 내고 2000개 내는 동안 되면은 이 성장률이 0개에서 1000개 가는 동안 이렇게 가다가 성장률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바로 팔아야 돼요. 왜냐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성장할 때 PR을 그때 보시면 60배였어요. 괜찮아, 이 정도니까.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 성장률이 10% 성장률로 둔화되면은, 그러면 코스피랑 똑같잖아요. 코스피가 매년 10% 정도 성장하거든요. 그럼 60배 받던 회사가 20배, 10배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겠죠. 전년 대비 10% 성장해도 올해 사상 최고 이익입니다. 기사에서는 뭐뭐뭐 회사가 올해 사상 최고 이익 이렇게 나오는데 주가는 반토막 나는 현상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매도의 원칙에 제일 여러분이 하시기 쉽고 저희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성장률 둔화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파셔야 됩니다. 밸류에이션도 그때는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락장에 들어가면은 더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주식이에요. 그걸 파셔야 되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리고 왜 많이 빠지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빠져도 밑에 누가 살 사람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빠지면 그래도 누가 꾸준히 사요. 현대차도 어느 정도 빠지면 꾸준히 사거든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 때도 그 이하로는 안 갔는데 난 기다린다.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빠지는 거예요. 보통은 많이 빠지는 기업을 잘 물려서 못 파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는 기업들 있잖아요. 내가 왜 샀는지 친구한테 1, 2, 3 세 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파셔야 돼요. 그리고 왜 파냐 하면은 이거 팔고 현금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처럼 급락장에서는 우량주도 빠지고 나쁜 주식도 빠집니다. 우량주가 좀 덜 빠질 뿐이죠. 이런 비우량주들을 팔아서 우량주에 다 사서 물타기를 하시면은 시장이 회복할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실 수 있어요. 종목수를 줄이고요. 자신 있는 기업을 더 사는, 스위치하는 이러한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될 건 밸류에이션을 봐야죠. 코스피가 9배까지 떨어졌어요. 리만 사태 때 8배까지 잠깐 떨어졌었거든요. 여기서 10% 더 떨어지면은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살려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량주에 대해서. 두 번째 이익 증가율도 같이 봐야죠. 지금 주가 빠지는 거 보면 기업 이익이 다 빠질 것 같잖아요. 아직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는 올해도 우리나라 기업이 한 5% 정도 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요. 미국도 한 10% 정도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가고 이 정도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기업과 시장 리스크를 따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시장 리스크를 볼 때는 그럼 돈 다 뺀 거 어떻게 하냐? 그거 보시는 지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CNN의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CNN Fear and Greed라는 공포 탐욕 지수가 있어요. 시계처럼 돼 있어요. 0에서 100까지 가는데 100 간쳐 가면은 이거는 다 탐욕이 눈에 멀어는 거고요. 20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낮게 떨어져 있으면은 다들 공포에 빠져 있는 거예요. Fear가 있고 Extreme Fear가 있어요. 극도의 공포에 들어간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저는 그거를 3달 이상 거기에 가 있었던 거를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리만 사태 때 한 번 봤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다들 겁먹고 해서 주식을 던질 사람이 많이 던졌다는 얘기예요. 펀드 매니저가 현금을 얼만큼 가지고 있냐, 얼만큼 쫄았냐. 지금 그게 달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지금이 되게 나쁘다. 바꿔서 말하면 뭐냐? 좀 좋은 얘기가 있으면은 약간 허겁지겁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 락다운 완전 해제. 이게 제일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올 것 같고, 전쟁이 평화협정 끝. 이게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강력하죠. 유가를 떨어뜨려 주니까.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반등의 신호는 그걸 보면 뭐 이미 사실 늦긴 해요. 왜냐면은 다 생각하는 건 비슷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분할 매수, 저점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춰놓는 게 더 유리한 게, 그때 왜 못 샀는지 아세요? 그럼 또 반등하면은 야 이거 페이크야, 이거 요만큼 반등했다 또 떨어질 거야 이러고 못 사. 그럼 더 올라가 이러다가 결국 못 사요. 못 사거나 비싸게 사죠. 그 다음에 악재가 거의 다 해소됐으니까 이제 사야지. 그때 사면은 이미 늦어요. 또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분할 매수를 싸진 기업들에서는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드릴 수 있는 반등의 신호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끝나면은 좀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하반기 들어가면은 반등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6월 여러 가지 이유들이 풀리면서 3분기부터는 좀 반등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추세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금리가 1%대 가면은요, 그때는 주식을 계속 사야 되는 시기고요. 지금처럼 3%를 넘어가면은 주식을 서서히 비중을 줄여야 되는 이런 시기가 맞아요. 그게 과거 10년 동안 항상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3%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4% 정도로, 이게 올라가서 더 밀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실질금리를 보시는 게 맞아요. 실질금리는 계속 마이너스 수준에 있다가 플러스로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실질금리가 한 1.5%까지 갈 때까지 주식시장은 단기 하락을 거쳐서 상승세를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첫 금리 인상했을 때는 미국이 10%씩 빠졌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는 더 과하게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사이클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요약을 하면은 뭐냐면은, 주식을 또 10년, 20년 할 건데 그때 이런 금리 레벨을 1%대처럼 나쁠 때는 주식을 사고, 3, 4%인 금리가 갈 때는 주식을 좀 줄이자. 비중을 줄이자. 70대 30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줄이자는 거죠. 30으로 그럼 언제 줄일 거냐? 하반기 반등하고 나면은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때 가면은 경기가 회복돼서 실질금리가 올라가던, 물가는 잡힐 거니까 물가는 떨어질 거고, 어쨌든 유동성 측면이나 금리 레벨이 주식보다는 채권 자산이 더 유리하게 만들어지거든요. 내년엔 채권을 보시고 채권에 투자하실 좋은 기회가 오실 거고요. 내년에는 주식 비중은 금리가 만약에 진짜 4% 간다고 그러면은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그러니까 호흡을 짧게 해서 하반기에 10% 정도 수익 내시고, 그게 어려우시면은 저희가 같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수수료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리지만, 엊그제 저희 누님을
처음을 뵀어요. 근데 누님도 주식 하시다가 이제 많이 이제 종목들 많이 터졌다고 저 자꾸 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개편해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고민 털어놓고 사실 뭐 한 종목은 또 제가 추천한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뭐 좀 미안하고 사실 이제 이쪽 업계에 있으면서 여러분께도 많이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좀 좋은 길로 항상 이렇게 잘 인도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도 전문가랍시고 틀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좀 많이 반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잖아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신념이나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주가 빠졌다고 죄송합니다 하고 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독 요새 유튜브에 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반성의 의미도 있지만 또 희망도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뭐 많이 욕해 주셔도 감사히 받겠고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유리하신 분들이 있고 불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유리하신 분들은 자금의 호흡이 긴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님께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자금이 언제 필요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는 종목들은 정리해서 압축하고 또 좋은 종목들을 더 사면 된다. 그 대신 떠나지 말고 한 1년 더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족한테 한 얘기니까 얼마나 진심이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투자의 호흡이 길면은요. 삼성전자 지금 분할 매수 계속 하시잖아요. 3년 뒤에 혹시 아직도 손해나고 계시면 제가 다 물어드릴 정도로 그 정도의 자신이 있습니다. 우량주들은 분명히 지금보다 높은 기회들이 반드시 옵니다. 사이클이. 그거는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호흡이 짧은 돈, 1년 뒤에 당장 써야 될 돈 이런 분들은 사실은 반등 10% 하면은 파셔야 돼요. 팔고 딴 거 하시고 안전자산 하셔야 되는데 호흡이 긴 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정말 남들이 못하는 그런 특징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나는 연구를 많이 하세요. 어느 정도 공부하고 뭐 실적 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하는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들어가면은 적어도 한 3, 4년은 다녀야 되니까 그러려면 좀 알아보고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렵나요?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 맛집이 있고 어디서 자야 되고 어디를 구경해야 되고 한 이틀은 공부하실 거래요? 근데 주식 살 때 이틀 공부 뭐 많이 하신 분들도 많지만 이 사시기 직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기업이 확신이 가야 됩니다. 그런 덕목이 하나 필요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저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건데 뭐냐면 타고나야 됩니다. 성격이 엄청 집요하고 일반적이지 않고 위기가 오면은 더 사고 버티고 굉장히 느긋하고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고 이거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처음에 덕목만 잘 지켜도 전쟁 났다고 해서 다 팔고 도망가고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길게 버티실 수 있는 그런 배짱과 투자한 거에 대한 믿음 이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 항상 한 10% 정도 이기거든요. 코스피가 10% 빠지면 저희는 안 빠지고 뭐 예를 들어 10% 벌으면 20% 벌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 게 뭐냐면은 종목을 저희가 많이 가져요. 개인 같은 경우는 25종목 정도 가져가고 기관 자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이겨야 되니까 80종목 가져가요. 까보면은 ETF랑 비슷해 보이죠. 그렇지만은 ETF에는 코스피에 들어가는 시총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알죠. 지금은 철강이 안 좋은데? 지금 확 감익하고 있는데? 둔화될 텐데? 이러면은 그쪽 섹터는 싹 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이익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미세한 그 컬링 보시면 이렇게 던져놓고 막 이거 하잖아요. 저희가 밥 먹고 매일 기업 탐방 다니고 컨퍼런스 콜하고 그러면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런데 코스피보다 지기는 힘들죠. 그게 이제 저희의 역할인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더 집중해서 성장 사이클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에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꺾이기 시작하는 것들은 빨리 팔고 다른 데로 갈아타고 그렇게 운용을 하는 거죠.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싸졌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이렇게 매집을 하고 은행 같은 경우도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은행들은 오히려 신고가가 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다 나쁘다 이러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이 8%면은 8%씩 우리 통장 잔고가 까지고 있는 건데 제품가를 8% 올려서 반영시키는 기업을 갖고 있으면 안 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기업. 은행도 그런 거예요. 금리 올라가잖아요. 그렇다고 예금금리 확 올려주나요? 대출금리만 많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마진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장기 성장 기업인데 이미지 센싱이나 잊혀진지 소재라든지 이런 업종들도 좋게 보고 있는 이런 업종들입니다.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독점적 기술이 있는 회사들을 사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규모의 경제가 있거나 브랜드가 있거나 이렇습니다. 명품 기업들은 소비층이 고소득층에서 있어서 지금 정도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브랜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요. 독과점적인 기업이라는 거는 테슬라가 됐건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됐건 다 미래로 가려고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 2개밖에 안 만드니까
많으니까 뭐 3개 정도 인텔까지 해서 삼성전자, TSMC, 인텔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독과점적인 기업들은 경기만 좀만 회복이 돼도 새로운 신고가 사이클을 그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다시 투자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중요한 거는 빼먹었네. 증설하는 기업들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올리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기업에서는 기존 캐파시티보다 2배 가까이 증설한다든지 그게 장기 수요 때문에 경쟁사들이 다 증설하는 게 아니라 증설할 수 있는 회사가 뭐 2-3개 미만인 회사들 이런 쪽은 증설 뉴스 구글에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격 올리는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면은 원재료가 이유였건 아니면은 뭐 테슬라처럼 자기 맘대로 올리건 이런 것들도 기업 실적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의 기업을 발견하시면은 발견 즉시 조금 공부하시고 사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